자, 9번 문제 보시죠. X토지, Y토지 사건, 자연적 해서 사례, 오표시 무효 원칙. 갑은 을소의 X토지를 임차에 사용하던 중에 이를 매수하기로, 즉 X토지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되었다. 다음 중에 옳은 것은 1번 매매계약은 자연적 해석, 일치한 의사에 따라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하죠. 네, 그래서 1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고, 다 틀린 지문인데 확인해 보면 2번 X토지도 성립하니까 Y토지에 대하여 요역에 성립한다. X가 되겠고, 3번 중요하죠. X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착오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4번은 이제 Y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만 이 부분 이미 잘못됐죠. 그런데 Y토지에 대해서도 착오 취소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유는 뭡니까? 불성립이니까. X토지는 착오가 부존재, 착오가 없고 Y토지는 불성립이니까 역시 착오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 5번 X토지에 성립했는데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0번 갑이 자기 소유의 고화 옛날 그림 한 점을 을에게 960만 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을 했는데 청약서에는 690만 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 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대로. 네, 규범적 해석. 그 정답은 4번. 해석을 보시면 사안처럼 합리적인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한다? 규범적 해석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시 문제를 한번 가보시면 우리 문제 그대로인데 괄호에가 뭐라고 적어져 있나요? 갑의 착오로 인한 취소 가능성은 논외로 한다. 자연적 해석에서는 착오가 존재한다 안 한다? 자연적 해석에서는 X토지 Y토지 사건 방금 전에 했던 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규범적 해석에서는 착오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갑의 입장에서 지금 착오가 존재하고 있죠. 확인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갈호만 봐도 착오로 인한 취소 가능성은 논외로 한다. 요 말만 봐도 아 이게 규범적 해석을 이야기하는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 펼쳐졌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계약을 얼마로 성립합니까? 규범적 해석에 따라서 960만 원으로. 그러면 다시 여기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960만 원의 매도 청약할 의사로 타이핑을 잘못해가지고 690만 원으로 표시가 되었고 이에 대해서 을이 승낙을 했고 결국에는 690만 원의 매매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을은 지 원하는 대로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매매고 갑의 입장에서는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죠. 착오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랬고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요거 이제 직접 판례사안 아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를 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네 원하는 대로 얼마 주겠다? 960에 주겠다. 그러면 그때에는 갑은 착오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뭐였습니까? 신의칙 위반이라고 그랬죠. 연결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타 문제집들의 해설을 보게 되면요. 해설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뭐라고 주로 해설이 되어 있냐면 상대방이 진위에 동의했다면 960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이런 식으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계약이 체결이 되니까 어떻다? 차고 취소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봤지만 계약은 얼마로 체결이 됐습니까? 690만 원에 체결이 된 겁니다. 체결이 된 거. 정리해보면 상대방의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를 했을 때는 차고자는 차고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되셨나요? 요거는 조문에도 안 적어져 있고요. 판례도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판례가 아니란 말이니까 뭐라는 겁니까? 학설이야, 학설. 학설인데 왜 시험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반대 학설이 없으니까. 다툼이 있으면 우리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못 나오죠. 학설인데도 출제가 됐다라는 말은 다툼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툼이 없다. 다툼이 없음. 그러면 요 문제에다가 해설을 해줄 때는 다툼이 없는 이 학설을 가지고 해설을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요 논의되는 부분이 약간 최근 논의입니다. 최근 논의. 그래가지고 요거를 모르는 분들이 해설을 잘못 달아놓고 있다. 진위에 동의했으면 진위대로 계약이 성립하니까 차고 취소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규범적 해석에 의해서 690으로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했다는 말은 960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럼 잘못은 지가 했죠. 근데 지가 원하는 대로 준다. 그럼에도 취소를 하겠다. 그거는 뭐에 위반된다? 신의칙에 위반된다. 우리 요학서에는 그 학설이 정확하게 적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적어져 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만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거기 21페이지에 요약서 21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박스 취소 배제에 나와 있죠. 거기 첫 번째 줄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차고 취소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을지라도 취소가 배제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하였다. 두 번째 지문, 가령 매도인이 어떤 물건을 잘못하여 960 대신 690으로 매도 청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96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때에는 차고자의 취소는 신의칙에 반하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 계약은 규범적 해석에 따라서 표시의 객관적 의미대로 690에 성립하는 것이지 진위에 동의했다고 해서 960만 원짜리로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의 해설들이 많이들 잘못됐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7페이지에 11번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오래된 문제죠. 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 법률행위에는 항상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니까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 법률행위 내용을 확정하는 게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당사자 확정하는 것도 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 1번 갑이 이제 제가 잠깐 멈췄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험에서는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하여라고 적어져 있죠. 판례 자체를 보면 대리인 이 말이 없습니다. 빼고 읽어보면 갑이 을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상대방 병이 을을 통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자연적에서 규범적에서 자연적 해석 일치하는 의사대로 을의 대리권 전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일치하는 대로 갑과 병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확인되셨나요? 요거 읽어봤던 판례입니다. 앞에 을의 대리권 전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그랬나요? 당사자를 먼저 확정을 해놓고 대리권이 있으면 본인의 효과가 귀속이 되고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 대리 문제가 된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판례에는 없는 대리라는 단어를 추가해버림으로써 문제 자체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대리는 을이라고 했죠. 그래놓고 갑자기 대리권 전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이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대리인에다가 가로를 쳐두고 이렇게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을을 통해서 병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병 역시 을을 통해 갑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뭐 일치한 의사대로 갑과 병이 당사자가 되고 그래서 당사자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대리권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는 겁니다.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 없으면 무권대리 이렇게 가게 된다. 근데 여기서 대리란 말을 그대로 놓고 하면 잘 안 읽힙니다. 특히 대리권 전문 문제는 무관하게 내가 그 부분이 잘 읽힐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하고는 대표적으로 명의인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 경매하고 예금 계약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3번에 경매, 을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갑이 제공한 자금으로 자기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 부동산의 매수인은 자금 출연자 갑이 아니라 명의인 을이다라는 것. 그러면 갑과 을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갑과 을 사이에는 어떤 관계? 명의신탁 관계. 명의신탁 중에서 어떤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하겠죠. 계약 명의신탁. 네, 거기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 갑이 을한테 자금을 제공을 했고 을이 가가지고 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서 매수를 한다. 그럼 여기 소유자 상대방을 병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 둘 간에는 뭐가 있다? 명의신탁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명의신탁. 근데 병이라는 애가 둘 간에 명의신탁 약정의 사실을 알았다. 매각대금 다 낸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취득한다고 그랬죠. 우리 시험에 정답으로 2번이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서 제일 마지막 224페이지요. 224페이지요. 일단 223페이지에 제일 위에 가가지고 제목을 보면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 224페이지 우측으로 와가지고 반가로 2번에 보시면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라고 되어 있고 되셨나요? 아니 우리 요약서 마지막이요. 마지막. 그리고 그 표의 제일 밑에 보면 비교해가지고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는 경우라고 이름이 되어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상대방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수탁자 을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매매면 이게 경매가 아니라 매매면 얘가 선의일 때만 선의의 매도인을 병이 보호해가지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데 매매가 아니라 경매의 경우에는 선악을 불문하고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아주 핵심 부분이니까 확인을 해 두시라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아까 11번에 2번에서 대리란 말이 판례가 없다고 그랬죠. 네, 그거는 지금 다른 판례하고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다른 판례하고 잠깐 착각했다. 우리 7번에서 11번에 2번에 이제 문제 다시 온 겁니다. 다 끝났으니까. 문제로 와야죠. 7번에 2번에서 갑이 대리인을 통하여 요 대리란 말이 판례에 안 적어져 있다고 그랬죠. 제가 지금 다른 판례하고 순간적으로 착각. 자, 그래서 거기는 밑에 해설 한번 봐보요. 해설. 네.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자연적 해석이니까 대리인의 대리권 전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이다. 제가 지금 등기 관련 판례하고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냥 그대로 읽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가시면 됩니다.
아, 우리 다 안 읽었네, 생각해보니까. 예, 죄송합니다. 4번에, 갑이 배우자인 을을 대리하여 은행과 을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아내 을명의 예금 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돈은 누구 돈이냐면 남편 갑돈이었습니다. 금융기관이 자금 추연자가 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남편 갑이 된다 하면은 X.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경매하고 그 다음 예금 계약은 명의인이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명의인이 누굽니까? 아내 을이죠. 을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자, 그래서 갑이 자금 출연자 갑이 아니라 을이 당사자가 된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설이 지금 엉뚱한 해설이 들어가 있네요. 정답은 4번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아마 편집상에 오류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아니, 5번 질문도 확인해야 되겠죠? 갑에 대한 대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을을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은행도 이를 양해하여 을에게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을 명의로 대출을 해 주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가장소비대차. 가장소비대차라는 걸 나타내주는 단어, 첫 번째 단어가 형식상의 주채무자. 그 다음에 제일 핵심 단어가 양해. 짰다는 거죠. 합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의인 을은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네,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의사표시 가셔가지고 자, 의사표시는 크게 두 종류. 의사의 흠결, 그 다음에 의사의 하자. 의사의 흠결이라는 것은 표시는 있는데 표시에 대응하는 의사는 없다는 거죠. 부존재. 그래서 결국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의사의 하자는 일치는 하지만 일치는 하는데 뭐가 있다?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불일치 세 종류,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 그 다음에 의사의 하자는 사기하고 강박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비진의 표시는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였고, 통정의 표시는 표의자들이 알고 플러스 뭐까지 했다? 합의. 짜고까지 했다라는 거. 차고는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기는 속아서, 강박은 쫄아서 그랬고, 비지 표시는 원칙은 유효였죠. 그다음 통정의 표시는 무효. 차고라는 의사 표시는 유효 무효? 차고라는 의사 표시 유효 무효? 유효. 중요 부분에 해당하면 일단 유효. 이해되셨나요? 중요 부분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되었다와 취소할 수 있다는 다르니까 일단 유효. 그 다음에 취소했을 때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 이렇게 다뤄진다라는 거. 사기나 강박 다 마찬가지죠. 유효. 근데 취소할 수 있으니까, 요건이 갖춰졌으니까 일단 유효.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를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통정의 표시에 관한 설명을 온 것은 나와 있고요. 1번 통정의 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뭡니까? X입니까? X죠. 여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짜고가 있어야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것만 놓고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의 효력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해당 여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효. 이거는 뭐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비진의 표시죠. 알았다만 나오면.
비지의 표시는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R이면 예외적으로 무효라고 했죠. 예외적으로 무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느냐. 제가 우리 학원이 나를 신임하는지 앙탈 부리면서 사직의사 없이 사직원을 제출을 해봤다. 그랬는데 학원 원장님은 알았다. 요거에 대한 설명이죠. 원장님하고 제가 짠 겁니까? 가장매매한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제가 만약 제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원장님 저 학원에 안 다니는 걸로 합시다. 학원에서 월급 받는 거 없는 걸로 합시다. 원장님도 콜. 여기에 짠 거죠. 여기에 짠 거. 자, 그래서 알았다. 요것만으로는 안 되고 여기 합의. 짜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번.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잘못됐죠? 우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매매를 가장한 사안이 있었죠. 증여는 유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장행위는 무효라고 봐두시면 되겠고 3번.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의 표시를 하였다. 본인은 선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본인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죠.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통정의 표시는 무효가 되겠죠. 뭐요? 짰냐 안 짰냐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대리인이 짰죠. 그러니까 본인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니까 통정의 표시에 해당하고 통정의 표시 효과는 우리 법에서 108조에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민법 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의 표시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었죠.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가장 매매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하였다. 을이 다시 병한테 매도하고 등기를 격려를 해 주었는데 요 병이 선이다. 그럼 여기가 가장 매매의 당사자하고 갑하고 을인데 당사자가 아닌 A한테 가가지고 이 가장 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무효 주장이 안 된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허위 표시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해설 판례 읽어보시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 표시의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 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고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허위 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고 그 다음 5번 가장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 요건 진짜 채권입니까? 가짜 채권입니까? 예. 다른 말 하게 되면 가장 채권의 양수인 제3자도 아니다. 제3자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아니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고 옳은 지문 찾기로 지금 정답은 이미 1번에 4번으로 끝났습니다. 끝났다. 거기 풋볼에 2대2 한번 가보십시오. 페이지는 여러분이 찾아서 가시고 한 8, 9페이지 정도? 8페이지. 풋볼 가시자고 했으나 풋볼. 거의 8번에가 스코어가 2대2가 적어져 있죠. 됐습니까? 두 번째가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제3자 해당 여부라고 적어져 있죠. 위에를 뭘로 나누냐면 위에는 허위 표시의 제3자인지 오른쪽에는 뭐라고 되느냐 해제의 제3자인지 확인하셨나요? 제목들.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다 굵은 글씨로 제가 표시해둔 게 다 뭡니까 여러분? 채권이라는 단어죠. 됐습니까? 방금 왼쪽에 가장 채권의 양수인
가장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 허위 표시에서 제3자에 해당한다. 되셨죠? 가로에 왜 해당합니까?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으니까. 됐습니까? 공부하신 거 바탕으로 여기 암호처럼 적어져 있는 게 읽혀야 여러분이 지금 공부가 돼 있는 거다. 이거 항상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제3자하고 의사표시에서 제3자하고 그 다음에 해제에서의 제3자 얘들은 전부 다 다르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제3자는 누구였습니까? 당사자가 아닌 사람. 그런데 의사표시 제3자는 플러스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고 해제의 제3자는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맺었을 뿐만이 아니라 등기, 인도까지 갖춘 완전한 권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허위표시에서는 가장 채권이 있었고 이거를 양수했으니까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맺었죠. 양수라는 가장 채권이 있었고 요걸 기초로 가압류했으니까 어땠습니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허위표시에서는 제3자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가시게 되면 해제에서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 썩은 동아줄 이야기했죠. 거기 계약상 채권의 양수인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사람, 이 사람들은 해제에서는 제3자다 아니다. 왜? 새로운 이해관계만 맺었지. 채권에다가 등기 인도 같은 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 썩은 동아줄. 됐습니까? 요 두 개를 파악을 해서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것까지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제일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요거니까. 무슨 말씀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예, 우리가 허위 표시하고 매번 할 때마다 구별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항상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장매매했다. 가장매매. 그러면 갑이라는 애가 여기 채권이 있을 텐데 요거를 양수한 사람, 요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 허위 표시는 전부 다 제3자에 해당한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으니까. 그러나 해제에서는 갑하고라고 매매했다. 갑이 의뢰돼서 대금 채권이 있는데 요 대금 채권의 양수인 요거를 가압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이해관계만 맺었지 등기 인도 같은 건 갖추지 않았죠. 그러니까 해제에서는 제3자다 아니다. 그래서 해제에서는 채권을 잡은 사람은 썩은 동아줄을 잡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반드시 정리를 해 두시면 더 이상 덜 헷갈린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펼친 김에 저도 좀 했던 건 체크를 좀 하고요. 펼친 김에 거기 지나가는 길에 일단 2대1 앞에 6페이지 아까 봤던 거 거기 2대1 거기 104조 나와 있죠. 제일 위에 찾으셨나요? 폭리행위 공본 경무대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공박은 누구 기준? 본인 기준. 그런데 아까 핵심 판례 사회질서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배임행위 적극 가담 여부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펼친 김에 거기 107페이지에서 저희가 수없이 했던 거 남단공의 강대사 수없이 했죠. 좀 이따 읽어서 확인하도록 하고 남단공의 강대사 이렇게 되어 있고 되셨나요? 그런데 거기는 위에 보면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남단공 강대사는 누구를 좋아한다고 그랬습니까? 신가수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신가수는 적어져 있지 않습니다. 신가수는 적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기 7페이지에 가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제목에 취득시효 나와 있고 다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시효 완성자가 대항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나와 있고 대항할 수 X에서 여기 보면 신가수 두 문자로 되어 있죠. 됐습니까? 그랬고 오른쪽은 궁서체로 적어져 있으니까 요건 아직 시험 출제되지 않은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
취득시가 완성이 되었다. 완성 후 을이 등기받기 전에 병으로 소유자가 바뀌었다. 을은 병한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사람을 두 사람을 외우자고 그랬죠. 신이 뭡니까? 명의신탁자. 가가 뭡니까? 완성 전에 가 등기했다가 거기에 기해서 본등기 한 사람. 요거는 이미 우리 시험에 나왔으니까 요 두 개 무조건 외워져 있어야 된다고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십니까? 예, 요건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신가수에서 명의신탁자. 병이 명의신탁자다. 그 다음에 가. 완성 전에 가 등기해뒀다가 완성 후에 본등기 하였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시효완성자가 대항할 수 없는 소유자 변동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나중에 합니다. 여기 나중에 신가 수에서 수 요거는 미출이니까 나중에 그냥 순서대로 갈 때 하면 되는 건데 신가가 여기에 나와 있다. 여기에 나와 있다. 지금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여러분이 전혀 지금 액션을 안 하셔가지고 여기 명의신탁자하고 완성 후 요거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시효처리에서 했던 거. 요약서 시효처리 가보십시오. 아, 물권법이죠. 거기 85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시효 완성 후 효가 나와 있고 가로에가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가 병으로 변동이 되었다. 첫 번째 원칙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병 이야기하는 겁니다. 펼쳤으니까 읽어보면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 넣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넣기가 격려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 명의자에게 시효취를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두 개를 알아두시라. 우리 기출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가 여기 신가수에서 갑니다. 가. 시효 완성자가 아직 소유권 이전 넣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제3자가 취득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이미 맞춰진 그 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하였다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다음이 명의신탁자. 그래서 요 두 사람 명의신탁자하고 요 두 사람은 제일 처음 할 때부터 묻지마 암기부터 해두시라고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지문 보시면 시효취득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 이전기가 되었다.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요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풍서체로 작성된 것만 미출이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기출됐고 수업 시간에 다 알아두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여기가 요약이 어차피 여러분 다 읽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하면서도 다시 다 여러분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매번 첫 시간에 하는 요 풋볼 자체에 대한 해설 그거 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가가지고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라라는 거 확인하시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고 거기 아까 이제 앞에 가셔가지고 남당공의 강대사 확인하겠습니다. 거기 풋볼에서 아까 여기였죠? 여기가 공법행위. 공법행위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남이 대리권 남용. 단위 뭐였습니까? 단독행위. 거기에는 비진입 표시 규정은 적용 또는 유추용될 수 있다라는 거. 여기 강박이한 증여, 그 다음에 대출 명의대여. 이건 비진입 표시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강요하여 일과사표 등을 제출을 하였다. 그럼 전형적인 비진입 표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107조 보시면 비진입 표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는 경우 남, 대리권, 남용. 바로 그 밑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우측에 공법행위. 그래서 공모는 앙탈부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봐두시면 되겠고 밑에 강대사, 비진입 표시 해당하지 않는 것, 강박이한
증여, 대출, 명의, 대여 이러한 것들은 비지의 표시가 아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가가지고 비지의 표시에 해당하는 거 사직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사직의사가 없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단어들은 지시, 강요, 경영 방침에 따라 일과사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바로 왼쪽 비교 표시 자의로한 중간퇴직 의사 표시 미국 가게 돼가지고 요거는 사직의사가 있죠. 다음에 K본부 노조위원장 사건 퇴직금이라도 수령하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비디니 표시 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어차피 오늘 차고할 거니까 제목이 중과실 있는 차고자라고 했죠. 중과실이 있으니까 원칙 차고 취소 된다 안 된다. 근데 거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까 그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잠깐만요. 제가 하나 더 체크하려고 한 게 있었는데 잠깐만요. 우리 착오에서 동서, 입, 손, 해, 배, 상, 하, 자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 배상, 하, 자 요 부분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3대 1에 있을 겁니다. 3대 1에 거기 9페이지 가보시면 오늘 자료입니다. 오늘 자료. 중간에 3대1 나와 있고 착오 취소 가능 여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 되는 거죠.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착오 취소 배제 특약 유효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취소가 된다 안 된다. 다음 아까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하였다. 네가 원하는 960만 원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의측 위반이니까 착오 취소가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하였다. X토지, Y토지 사건. 착오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착오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측에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 부분에 해당하면 어떻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했을 때 취소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경합한다라고 적어져 있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문제 1번에서 5번 보시면 가장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 가장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양수하였습니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죠. 그러므로 108조 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러나 아까 해제에서는 채권은 썩은 통화줄에 불과하니까 그 경우에는 해제에서는 제3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 같이 비교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설 1번 보시면 통정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짜고 즉 합의가 있어야 한다. 즉 표의자가 제니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에서 더 나아가 표의자와 상대방은 표의자 한 것으로 해석되는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문제 2번으로 가시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파산 관제인은 허위 표시에서 제3자에 해당하죠.
그러면 제3자인지 여부를 판단을 할 때 파산 채권자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총 파산 채권자. 그래서 한 명이라도 선이면 선이다라는 게 판례죠. 그래서 1번 통정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 관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천원 악의설, 총 파산 채권자 전부가 악의일 때 악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가 선이라면 단 한 명이라도 선이면 어떻게 다뤄진다? 선의로 다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1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고 2번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취소 사유가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 표시와 구별되고 불일치를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모르고서 하는 착오와 구별된다라는 것.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잘못됐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네,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나왔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5번에 나와 있었던 건 요거죠. 요거. 입손해에서 해. 뭡니까? 해제 후에 착오 취소.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는 허용이 되죠. 그러니까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해설 가셔가지고 3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와 구별되고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4번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악의의 증명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을 한다. 5번 해제 후에 취소.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 해제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루한 취소권을 행사를 해서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해제 후에 착오 취소된다. 해제 후에 착오 취소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에 3번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번 가장채권이 있었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서 가압류했으니까 해당하죠. 2번 가장전세권이 있었고 저당권 취득이라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습니다. 3번 채권의 가장양도가 있었는데 변제를 해버렸다면 제3자에 해당하겠지만 변제 전에 채무자니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이제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해설을 잠깐 봐보시면 판례는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 채무자, 이거를 우리 시험에서는 변제 전에 채무자 이렇게 바꿔서 냈습니다. 타 시험에서는 이 표현 그대로도 나오니까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에 4번 파산관제인 제3자에 해당하죠.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제인 제3자에 해당한다. 5번 가장채무가 있었고 새로운 이해관계 보증하고 보증채무를 이해하였다. 역시 제3자에 해당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착오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핵심 판례죠.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루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아까 경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아까 3대1에서 여기 이쪽만 하 적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이쪽에가 안 되는 거 배상자 적어져 있었고 니은번은 입손해에서 손
불법행위 손해배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뤄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불법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번이 잘못됐고 디귿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다면 이러한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 아까 확인도 하였습니다. 다시 리을번 해제 후에 취소된다라고 했죠.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 거기 기업번 해설 한번 보시면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처럼 한 번 출제가 됐지만 타 시험에서는 전부 다 2번 이상씩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올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거기에 적어져 있는 것처럼 왜 중요하다고 그러냐면 학설의 다툼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경합한다는 학설이 있고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이 성립하게 되면 착오 취소는 배제된다는 학설이 있는데 배제된다는 학설이 다수설이다. 다수설. 그런데 우리 판례는 뭘 택했다? 소수설의 입장을 택했기 때문에 이 판례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니은번 아까 불법행위 아닌 것 민법 109조가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위한 의사표시 취소를 허용하고 있죠. 그러므로 경과실 또는 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것이나 그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안 하다?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으니까 불법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거, 네, 그 내용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시고 5번 보시면 통정어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고요. 1번 반복입니다. 통정어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알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짜고가 있어야 한다. 2번 아까 이중매매는 안 되고 통통통통 여기는 된다. 통정어휘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 2번 맞는 지문이 되겠고 3번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을 하였다.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하다고 그랬죠. 매매는 가장매매니까 무효. 그런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아까 통정어휘 표시에서는 요게 필요하다. 4번 통정어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어휘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에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라는 것. 5번 반복. 통정어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 관제인은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으로 다루어진다. 일부라도 선이면 파산 채권자는 선의로 다루어진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6번부터 보겠습니다.